안녕하십니까. 행정학 원론 24강입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윤성식입니다. 24강은 제5장 관리, 조직론에서 6절 리더십입니다. 리더십이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첫째, 리더십이란 강제성이 없는 영향력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권력은 강제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향력은 자발성입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어떤 직책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랫사람에게 지시하고 아랫사람이 따르는 것은 리더십이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그러한 권한이 없는데도 사람들을 설득해서 그렇게 하도록 만든다면 우리는 리더십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대학에 쓰레기 치우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쓰레기 치우는 일을 업무로 하는, 말하자면 학교의 직원입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이곳저곳에 담배꽁초를 마구 버리고 또 기타 쓰레기도 아무 곳에나 버리기 때문에 학교가 매우 지저분하고 열심히 치우지만 쓰레기 치우는 사람들의 숫자가 한정되어 있어서 학교가 매우 더럽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럴 때 이 사람에게는 학생들한테 명령을 내리고 학생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징계를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만약 학교의 총장이나 학장이 학생들에게 쓰레기를 버리지 말라고 명령하고 만약에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면 징계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는 리더십으로 정의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권한이 있는 것이고 그 권한의 한계 내에서 강제성을 갖는 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쓰레기를 치우는 직원이 학생들을 설득하면서 곳곳에 방을 붙여서 여러분이 쓰레기를 버리면 얼마나 우리 쓰레기 치우는 사람들이 힘든지 모른다. 6시에 퇴근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쓰레기를 치우기 위해서 밤늦게까지 일하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나와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봉급은 더 늘어나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학생으로서 이렇게 쓰레기를 자꾸 버려서 이것이 습관이 되면 만약에 직장 생활을 할 때 그때부터는 안 버리고 바른 행동을 할 것 같은가? 그렇지 않다. 여기서부터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것이 직장에서의 성공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방을 붙이고 학생들이 쓰레기를 버릴 때 항의하고 반발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조용히 설득하고 부탁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점점 학생들이 그 쓰레기 치우는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조심하게 되고 곳곳에 붙은 방을 읽어보고 또 행동이 달라진다면 그 쓰레기 치우는 사람은 일종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고 학생들의 자발적인 그 추종은 리더십을 만들어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둘째, 리더와 관리자를 구별하기도 합니다. 물론 리더와 관리자를 구별한다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더와 관리자를 구별함으로써 우리는 리더십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다 더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리더는 비전과 전략을 통해서 조직의 방향을 정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관리자는 비전과 전략의 틀 내에서 뭔가 실천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구별을 합니다. 또 리더는 가치와 문화를 변화시키지만 관리자는 가치와 문화의 테두리 내에서 사람들에게 순응을 요구하고 자신도 가치와 문화의 테두리 내에서 행동한다.
그렇게 또 구별을 합니다. 오늘날은 관리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은 많고 리더의 역할을 하는 사람은 드물다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또 리더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지적인 힘과 영감을 제공하지만 관리자는 권한을 바탕으로 업무 생산성 향상에만 힘쓴다고 또 비판을 합니다. 사실 이 정도 설명을 하면 대충 리더는 뭔가 그리고 관리자란 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관리자는 무언가 기존의 틀 속에서 방향이나 비전 전략, 가치 문화를 변화시키지 않고 주어진 권한의 테두리 내에서만 요구하고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리더는 기존의 권한이나 기존의 어떤 비전 전략, 가치 문화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새로운 변화를 유도하고 방향을 설정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관리자는 주고받는 것으로 보통 사람들을 끌고 간다고 합니다. 즉 권한을 바탕으로 명령을 내리고 지키지 않으면 징계하고 잘 지키면 승진도 시키고 또 이익을 주고 이것이 관리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리더는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으로 사람들을 헌신으로 이끌고 추종자들이 꼭 그렇게 해야 될 의무가 없을 때에도 목숨과 때로는 모든 것을 바쳐서 헌신하게 만드는 그러한 사람이 리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베니스의 주장을 보면 리더와 관리자를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베니스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The manager does things right. The leader does the right thing. 즉 관리자는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 right, 바르게 한다, 잘한다. 일을 잘하는 사람이다. 일을 바르게 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리더란 바른 일, 적당한 일, 적절한 일,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리더는 어떤 내용입니다. 즉 가치와 문화가 변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게 바로 리더가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비전 전략을 세우게 됩니다. 그게 the right thing이죠.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매니저는 그런 것을 하지는 않습니다. 기존의 틀 속에서 그냥 일을 합니다. 근데 일을 적절하게, 바르게, 올바르게, 그리고 잘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우리는 아까 리더십을 권력과 구별했습니다. 즉, 리더십은 타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트루만 대통령의 리더십에 관한 정의는 정말 리더십이 뭔가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는 그러한 정의입니다. 트루만 대통령은 리더십을 어떻게 정의했는가 하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싫어하는 일을 하게 하고 좋아하게 만드는 능력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리더십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권력이 있다면, 권한이 있다면 이걸 해라 하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권력이 없는 사람이 이것을 하라고 사람을 설득을 시켜서 영향을 미쳐서 그것을 하게 하는 것은 고사하고 하면서 그것을 좋아하게까지 만든다. 이것이 바로 리더십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권력은 일을 하게는 만들 수 있겠지만 그 일을 좋아하게는 만들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리더십은 권력도 없는 사람이 그 일을 하게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일을 좋아하게까지 만드는 것입니다. 트루만 대통령의 정의는 리더십이 뭔가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게 만드는 그러한 정의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리더십을 권력에 행사하고 비슷하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대통령이 누구에게 강하게 명령을 해서 그 사람이 놀래가지고 무서워서 지키면 리더십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그냥 강한 권력을 행사한 것에 불과합니다. 국민을 설득하고 국민이 일을 하도록 만들고 심지어는 정말 싫지만 국가를 위해서 그 일을 하게끔 하고 그 일을 나중에는 좋아하게끔 만드는 대통령. 알고 보면 참으로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많은 리더들은 사실 리더가 아닌 것입니다. 즉 우리가 보는 많은 리더들, 많은 대통령, 장관, 또 실장, 국장 이런 리더들은 관리자에 불과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진정한 리더는 생각보다 적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이라고 하는 가장 막강한 지위에 올라 있어도 어떤 사람은 권한의 틀 내에서 권력을 행사하는데 그칩니다. 그 사람이 아주 강하면 우리는 리더십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약하면 리더십이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강한 권력 행사이고 약한 권력 행사의 차이에 불과합니다. 리더십이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태까지 리더십을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력의 행사, 즉 강제성의 행사는 오직 윗사람, 즉 권력을 가진 사람만이 행사할 수 있지만 리더십은 꼭 윗사람이 아닌 우리 동료가 리더십을 발휘해서 우리 모두를 끌고 갈 수도 있고 심지어는 어떤 경우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설득하고 자기 동료도 설득하고 아랫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쳐서 온 조직을 끌고 나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리더십은 꼭 위에 위치에 있는 사람만이 발휘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 동료도 발휘할 수 있고 내 밑에 사람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리더십의 정의의 유용성에 대해서 의문을 표시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일을 잘하고 못하는, 즉 성과가 있었다 없었다에는 리더십 이외에도 다른 변수가 개입합니다. 따라서 어떤 일이 성공했을 때 그것이 리더십 때문에 성공한 것인지 혹은 실패했을 때 그것이 리더십 때문에 실패했는지 알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성공했어도 우리는 특정인을 그 성공을 이끈 리더로 칭송할 수도 있습니다. 또 지도자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닌데도 일이 잘못되면 그를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우연에 의해서 결과가 결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리더는 성공에 대해서 칭찬받고 실패에 대해서 비난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더십을 정의하는 일은 매우 어렵지만 정의의 유용성에 대해서도 회의를 표시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리더십 이론에는 자질론, 행태론, 상황론 세 가지가 보통 거론됩니다. 제일 먼저 자질론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질론이란 신체적 특징, 능력, 성격 이런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즉 리더란 신체적 특징이나 능력, 성격이 타고난다는 것입니다. 첫째, 신장이나 용모 같은 신체적 특징이 리더에겐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서로 경쟁하는 두 후보 중에서 키가 큰 사람이 대통령에 뽑힐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합니다. 우리는 실제로 리더다운 사람을, 즉 그게 뭔가 하는 것은 말로 설명하기는 쉽지 않지만 뭔가 리더다움을 보여주는 그러한 용모를 가진 사람을 리더로 선호합니다. 둘째, 지적 능력, 또 특히 말하는 능력, 즉 말을 잘하는 사람이 리더로 유리하다고 합니다. 또 셋째, 신념, 외향성 같은
성격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그 리더들은 아무래도 외향적 성격, 또 신념이 강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남성다움, 지배성이 특히 중요하다는 그러한 자질론 주장이 있습니다. 이 남성다움이나 지배성은 뭔가 적극적으로 리드하고 힘을 행사하려는 강한 욕구, 이런 것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는 여성보다 남성이 더 리더답다고 보는 것이고, 또 여성 중에서도 강한 여성이 아무래도 리더십 자질이 있다, 이렇게 보게 되겠죠. 이 지배성은 다미넌스라고 표현을 하는데, 미국 사람들은 흔히 누가 뭔가 좀 항상 위에서 뭔가 누르는 듯한 분위기를 풍기는 사람, 그리고 뭔가 느낌이 힘을 풍기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을 때는 매우 다미니어링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뜻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직과 성실, 신념, 이런 게 중요하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이런 것도 자질론에 들어갑니다. 즉 정직하고 성실한 어떤 성품, 그리고 신념,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타고나는 것이고, 물론 후천적으로 어느 정도 훈련이 필요한 것이지만 그 사람의 자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자질론에 관한 매우 재미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원숭이 집단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리더하고 특정 호르몬은 상관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원인인지는 잘 모릅니다. 즉 리더가 됐기 때문에 그 호르몬이 생긴 건지, 그 호르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원숭이가 리더가 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리더가 되면 특정 호르몬이 있었고, 리더에서 물러나면 그 특정 호르몬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리더는 특정 호르몬이 높은 상태이고, 리더가 아니면 그 특정 호르몬이 낮은 상태인 것입니다. 이것은 이게 만약에 자질론하고 관련이 있는 것이라면, 리더는 뭔가 호르몬, 유전자, 이런 거하고도 관련이 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타고난다. 그리고 그것은 훈련에 의해서 생겼다 할지라도 어떤 의미에서는 신체적인 특징이라든가 어떤 능력이나 성격하고 관련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리더십 자질과 리더십 효과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연구가 있습니다. 맨이라는 학자가 조사를 했는데요. 리더에게 중시되는 자질과 리더십 효과를 조사를 했더니 상관계수가 별로 높지 않았습니다. 즉 우리가 흔히 리더다운 사람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자질을 가진 사람이 과연 리더십을 잘 발휘했는가, 즉 그 사람의 리더십이 효과가 있었는가를 봤더니 생각보다 상관관계가 낮았다는 것입니다. 즉 0.15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뒤에서 설명할 헥터론이나 상황론도 자질론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자질론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자연스럽게 리더십을 생각할 때 연상하는 중요한 이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리더하면 뭔가 리더답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체적인 특징, 어떤 능력, 어떤 성격. 따라서 행태론이나 상황론도 자질론을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자질론을 우리는 설명했고, 그 다음에 리더십 이론으로서 행태론을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행태론이란
리더십은 자질이 아닌 행동으로 나타나야 의미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즉 아무리 키가 크고 말을 잘하고 성격이 리더다우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 즉 리더십 비헤이비어가 중요하다. 이것은 두 번째 내용인 훈련의 강조로 이어집니다. 즉 자질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 훈련이 중요하다. 따라서 자질을 부인하는 게 아니고 보완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앞에서 설명했습니다. 그렇듯이 여기서는 자질 플러스 훈련이 중요하다. 그래야만 행동으로 나타나는 그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우리는 자질이 아닌 행동으로 나타나야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주장이 사실 조금 모호하다고 이미 느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무슨 뜻일까요? 민주형, 권위형, 방임형 중에서 민주형 리더를 선호한다는 그러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즉, 리더십은 그 사람이 어떤 신체적인 특징, 어떤 능력,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보다도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더 중요한데, 사람들에게 좋은 리더란 민주형 리더이기 때문에, 즉 민주적인 행태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 우리는 민주형 리더를 선호한다는 연구 결과를 앞에서 설명했지만 이 민주적 리더십과 조직의 성과가 어떤 관계를 갖는가 하는 다른 연구는 우리가 매우 참고할 만한 연구입니다. 즉 민주적 리더십은 구성원의 만족 그리고 조직 몰입에는 공헌을 하지만 반드시 조직의 성과에 연결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민주형 리더는 부하 직원에게 인기가 있을지도 모르고 부하 직원들은 리더를 따르겠지만 어쩌면 조직의 성과는 낮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매우 강한 권력형, 권위형 리더가 구성원을 억압하고 강제성을 마구 발휘함으로써 훨씬 더 나은 성과를 낼 수도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좀 더 연구하고 또 결론을 내려야 될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부문의 성과라는 것은 구성원들의 만족, 그것과 또 무관하지는 않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를 명확하게 결론 짓기는 쉽지 않습니다. 기업처럼 명백하게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라면 그 결과는 측정이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서 구성원들이 만족하지 못할 때 성과가 있었다고 결론 지어지기도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민주적 리더십이 꼭 조직의 성과와 연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연구는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대기업인 가장 큰 그룹이지요. 삼성 그룹은 그야말로 성과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에서 1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세계적인 기업 집단입니다. 삼성의 성과란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그러한 성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의 리더십을 보면 이건희 회장도 그렇고 또 이병철 회장도 그렇고 황제 경영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권위주의적입니다.
어쩌면 민주적 리더가 아니었기 때문에, 권위주의적인 리더였기 때문에 삼성의 성과가 있었던 것이 아닐까, 그런 엉뚱한 생각도 해봤습니다. 삼성에 이어서 대한민국의 2위 그룹인 현대자동차의 정몽구 회장도 민주형 리더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매우 권위주의적인 리더인데 오늘날 현대자동차는 대한민국에서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정말 눈부신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례를 보더라도 민주적 리더십이 꼭 좋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부문은 민간 기업과는 다릅니다. 누가 더 좋은 성과를 냈는가를 쉽게 측정할 수 없을 때, 즉 삼성이나 현대처럼 높은 이익으로 성과가 있었다고 판가름하기 어려울 때는 구성원들의 불만이 사실상 성과를 판단하는데 많이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부문의 성과를 측정하기가 참 어려울 때 모든 공무원들이 싫어하는 대통령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과연 성과가 있었다고 결론을 지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공공부문은 민간과 다르기 때문에 이 연구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는 좀 더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상황론이라는 리더십 이론을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황론이란 상황에 따라 리더에게 요구되는 자질과 행태가 달라지는 것이지 무조건 어떤 자질을 가진 리더가 유능한 리더다, 어떤 행태가 있으면 그것은 좋은 리더십 행태다, 이런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다르면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즉 과업의 특성에 따라서, 즉 어떤 일을 하는 조직이냐에 따라서, 또 조직 문화에 따라서, 또 아랫사람의 기대, 이런 것에 따라서 리더에게 요구되는 자질이나 행태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조직에서는 민주적 리더가 큰 리더십을 발휘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조직에서는 강한 성격을 가진 리더가 능력을 더 발휘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매우 배려적인 그런 성격을 가진 리더가 능력을 발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상황이란 그럼 뭘까요? 방금 상황을 어떤 업무의 특성, 즉 어떤 업무를 하는 조직인가, 그 다음에 또 조직 문화, 그리고 부하의 기대, 이런 것들을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다 더 자세하게 또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자면 이 상황이란 리더, 그리고 추종자, 상황, 이 세 가지 변수에 의해서 리더십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변수에 의해서 결정되는 그러한 것으로 리더십을 파악을 해야지, 상황을 빼고 리더하고 팔로우에 의한 것으로만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된다라는 주장하고도 일맥상통합니다. 상황론도 이 행태론처럼 훈련에 의해서 리더십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적합한 리더십이 있고, 모든 상황에 부합되는 리더의 자질 같은 것은 허구이다. 따라서 어느 한 상황에 적합한 리더십 스타일이 다른 상황에서는 전혀 적합하지 않다. 조직의 문화나 분위기, 업무의 성격, 또 상급자와 하급자의 그 스타일, 또 하급자의 기대, 또 하급자의 성숙도, 이런 것들에 의해서 다 달라지기 때문에 각각 거기에 맞는 리더는 다르게 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군대의 리더와 대학 총장은 다르다는 것이죠.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꼭 리더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리더, 팔로워, 상황 이 세 가지. 그러니까 추종자도 중요한 것입니다. 추종자가 어떤 기대를 하고 추종자가 얼마나 성숙한가, 추종자의 행태는 어떠한가 이런 것도 리더십에 중요하다고 봅니다. 세 번째, 그러므로 모든 상황에 부합하는 리더십 이런 것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그 앞에서 맨이라는 학자의 연구에서 봤듯이 우리가 흔히 리더란 이런 자질을 갖춰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자질을 갖춘 리더가 생각보다 리더십의 효과성 측면에서는 0.15의 상관관계밖에 발휘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이런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매우 리더다운 사람이 있습니다. 신체도 리더답고 말도 참 잘하고 인간관계도 좋고 성격도 외향적이고 활달하고 강인하고 신념에 차 있고 그런데 일이 엉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상황론이 상당히 리더에 대한 이론으로서는 적합하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번째, 상황론에서는 상황 파악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인식과 감정의 왜곡이 심하기 때문에 상황 파악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상황 파악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상황에 따라서 리더에게 요구하는 자질이 달라지는 이 리더십 이론에 있어서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상황 파악을 잘못하고 어쩌면 잘못된 리더십을 요구할 수도 있고 또 리더십이 잘 발휘되는데도 잘못 판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리더의 역할을 보겠습니다. 리더는 첫 번째 갈등의 해결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공부문은 일반적으로 인건비가 가장 큰 예산 항목입니다. 공공부문은 기업과 달리 사람을 이용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이 가장 큽니다. 어떤 기업은 로봇가 많은 일을 하고 실제로 노동력은 점점 줄어드는 그러한 제조업 분야도 많습니다. 그러나 공공부문은 노동 집약적 서비스 산업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 사이의 관계에 능숙하고 사람들 사이의 갈등을 잘 다룰 줄 아는 리더가 좋은 리더입니다. 그러므로 갈등의 해결자가 리더의 역할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의식적이고 상징적인 활동을 수행합니다. 리더는 조직의 많은 행사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서 사람들에게 축사를 하고 또 무엇을 선언하고 대표로서 외부 사람들을 만나고 또 그 사람들에게 의견을 전달하고 그런 의식적이고 상징적인 행동을 수행합니다. 세 번째, 리더의 역할은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조직 구성원들을 모아서 비전을 수립하면 그 비전을 모든 구성원에게 수시로 전달해야 합니다. 비전을 수립할 때 모든 사람들을 강당에 모이게 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큰 조직은 강당에 다 모일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 계층의 구성원들을 분리해서 각 계층의 대표를 뽑아서 비전을 설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설정한 비전을 전체 구성원들에게 전파하는 것은 리더의 매우 중요한 임무입니다. 그리고 외부 사람들에게 우리 조직의 비전은 이렇다라고 말하는 것도 리더이어야 합니다. 리더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그러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사람입니다. 때로 리더는 커뮤니케이션을
수정하자고 제안하기도 하고 조직에 위기가 왔을 때 위기를 맨 먼저 알리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외부에 대해서 조직이 필요로 하는 것을 도와달라고 요청하기도 하는 사람입니다. 네 번째, 리더는 동기부여를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예수의 사례를 보았습니다. 예수는 권한도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자발적으로 예수를 위해서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을 예수는 나중에 목숨을 바치게까지 만들었습니다. 리더란 동기부여를 하는 사람입니다. 훌륭한 리더란 돈을 주지 않아도 추종자들이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그러한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다섯 번째, 리더는 조종자입니다. 리더는 한정된 자원을 잘 배분해야 되고 또 서로 경쟁할 때 그 사이에서 조정을 해야 하기도 합니다. 갈등을 해결하는 것과는 또 다른 성격으로서의 조종자 역할이 있습니다. 외부 조직이 적대적으로 나오거나 그럴 때도 조종자 역할을 하지만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외부의 A라는 조직과 B라는 조직을 같이 협조 관계로 만들어야 할 때 A와 B 사이에서 또 조종자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리더는 이처럼 어떤 자원이나 인적 자원의 문제, 재무 자원의 문제 이런 문제에 있어서 조정을 하기도 하고 업무에 있어서 조정을 하기도 하고 많은 일에 있어서 조종자의 역할을 합니다. 리더는 또 평가자와 통제자의 역할을 합니다. 평가는 통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통제한다는 것은 목표를 잘 달성하고 있는가, 공공부문에 있어서는 국민의 뜻을 잘 따르고 있는가, 또 구성원이 목표를 달성하는데 차질이 없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가를 통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통제는 평가를 통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즉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하고 있는가, 즉 어느 정도 진척도가 이루어졌는가, 잘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는가, 이런 것이 리더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정책평가를 공부할 때 리더는 평가하고 평가받는다 라고 배웠습니다. 여기서 리더의 여섯 번째 역할이 바로 이러한 평가자로서의 역할입니다. 일곱 번째, 리더는 의사결정자이기도 합니다. 의사결정이야말로 오늘날 리더의 역할로서 특히 중요성이 강조됩니다. 리더가 의사결정을 잘못하면, 특히 방향을 잘못 잡으면 조직 구성원이 아무리 헌신적으로 목숨을 바칠 정도로 일을 열심히 해도 성과는 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일본의 HDTV 기술 개발에 대해서 사례를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을 하자면 일본에서는 최초의 그 HD TV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고민을 합니다. 아날로그형 HD TV 기술을 개발할지 디지털형 HD TV 기술을 개발할지 고민을 합니다. 고민한 끝에 아날로그형 HD TV 기술을 개발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매우 중요한 의사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집집마다 그때는 아주 옛날이기 때문에 디지털 테레비가 없고 아날로그형 테레비가 있으니 아날로그형 HDTV 기술을 개발하면 소비자들이 특별히 새로 디지털 테레비를 살 필요가 없이 기존 아날로그 텔레비에서 HD 고화질 동영상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10년 동안 열심히 아날로그 HDTV 기술을 개발한 끝에 성공을 합니다. 그러나 그 10년 동안 너무나 디지털 시대가 빨리 왔기 때문에 아날로그 HDTV 기술은 유용하지가 않습니다. 더 이상
사용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것입니다. 디지털 시대가 왔다라는 것을 알아보지 못한 리더의 의사결정, 조직에 치명적인 손실을 끼친 것입니다. 여덟 번째, 리더의 역할은 앙트르프러너입니다. 앙트르프러너는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리더의 역할을 말합니다. 리더는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 나가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리더가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가지 않으면, 즉 변화와 혁신에 관심이 없다면 밑에서는 절대 변화와 혁신을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아홉 번째, 리더는 조직의 대변인이고 대표이고 협상자입니다. 비록 자신이 직접 협상하지 않고 대리인을 파견한다고 할지라도 결국 최종 책임을 지는 사람은 리더이고 대리하는 사람은 아마 협상 과정에서 끊임없이 리더에게 질문하고 리더의 지시를 받고 리더의 결정에 따라서 협상에 임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새로운 유형의 리더십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즉, 오늘날은 새로운 시대, 불확실성의 시대, 변화와 복잡성의 시대이기 때문에 변혁적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첫째, 변혁적 리더십은 전환적 리더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변혁적 리더십은 거래적 리더십하고 구별을 합니다. 변혁적 리더십은 리더의 영향력에 의한 그러한 리더십인데, 거래적 리더십은 리더의 영향력이라기보다는 리더가 무언가를 제공하고 부하는 그걸 받고 그 대가로 주고받는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리더십이기 때문에 거래적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거래적 리더십은 리더와 부하가 서로 주고받는 것입니다. 변혁적 리더십은 부하가 자기가 대가를 받았기 때문에 리더를 따르는 게 아니고 리더의 영향을 받아서 때로는 리더가 비전을 제시하고 거기에 감동을 받아서 부하가 열심히 일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변혁적 리더십의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변혁적 리더십과 거래적 리더십은 완전히 별개인 것은 아니고 변화의 초기, 즉 변혁기에는 변혁적 리더십이 필요하지만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거래적 리더십에 의해서 조직이 운영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이 둘은 병행될 수도 있는 것이고 순차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앞에서 관리자와 리더를 구별했습니다. 그때 관리자는 권한의 틀 내에서 일하는 사람에 불과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권한을 가진 관리자는 아랫사람에게 대가를 지불합니다. 아랫사람은 돈을 받기 때문에 혹은 승진이 되었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리자의 리더십은 거래 리더십이고 거래 리더는 관리자입니다. 또 변화 리더는 그때 관리자와 구별한 리더에 해당합니다. 즉 가치와 문화, 비전, 전략을 변화시키는 사람, 그 틀 속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것을 변화시키는 리더, 그것이 변화 리더이고 관리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리더십의 유형으로 때로는 셀프 리더십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변혁적 리더십이 오늘날 현대사회의 새로운 리더십이듯이 셀프 리더십도 오늘날 민주화되고 다양화된 시대의 새로운 리더십입니다. 첫째, 셀프 리더십이란 개인 스스로가 자신을 동기부여시켜 일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누가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요? 개인 스스로가 자신을 동기부여시켜 과업을 성실하게 수행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 수양의 측면입니다. 이런 그 리더십을 발휘한다는 것은 때로는 리더십이 불필요하다는 그런 리더십 무용론하고 연결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개인 스스로가 자기를 동기부여시켜서 과업을 성실하게 수행한다는 것, 즉 자기 수양인데 그러면 리더십이 뭐가 필요하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자기 수양을 하게 하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리더십이 필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자기 수양을 아무렇게나 하는 것은 아니지요. 누구나 다 자기 수양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리더가 조직 구성원들이 스스로 일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리더가 셀프 리더십일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는 스스로 과한 목표를 정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고 자기 통제와 비판이 가능한 셀프 리더를 키우는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이 스스로 리더가 되는 것이죠. 자기가 나는 이걸 하겠다라고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했는가를 나중에 결과가 이루어진 다음에 보고 부족하면 또 수정하고 결국 리더는 모든 사람이 셀프 리더가 되도록 만드는 그러한 리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금 내용은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리더, 즉 고기를 잡아서 주는 게 아니고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면 누구나 다 고기 잡는 어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즉 셀프 리더가 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리더가 셀프 리더십을 발휘하는 리더라고 볼 수 있습니다. 21세기형 리더십이란 뭘까요? 오늘날 21세기형 리더십에 대해서는 새로운 내용들이 많이 주장되고 있습니다. 만약 21세기형 리더십, 즉 미래지향적인 리더십, 새로운 리더십에 대해서 더 공부하고 싶다면 행정학 원론의 범위를 뛰어넘기 때문에 조직론에서 배우기 바랍니다. 다만 21세기형 리더십에 대한 간단한 언급, 그것이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몇 가지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하워드 가드너라는 사람은 21세기 리더는 추종자들에게 어떤 고정된 형태를 띠는 메시지가 아닌 스토리텔링을 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리더는 스토리텔링을 하는 사람이다. 그럼 뭐를 이야기한다는 것인가? 스토리텔링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정체성과 가치관이라는 것이죠. 즉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우리 대한민국이란 나라의 어떤 정체성,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어떤 중요한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데 어떤 고정된 메시지가 아니고 시간을 두고 계속 이야기를 전개하는 스토리텔링을 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아닌 어떤 조직의 리더는 어떨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조직은 정체성이 뭐냐? 즉 우리 조직은 어떤 조직이냐? 뭘 하는 조직이냐? 그게 이제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우리 조직은 뭘 가치 있게 생각하느냐? 뭘 추구하느냐? 따라서 이런 것들을 깨우쳐주는, 가르쳐주는 그러한 리더가 21세기형 리더라는 것입니다. 또 21세기형 리더로서 많이 이야기한 리더의 자질은 포용성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로마가 왜 위대한가? 실제로 로마에서는 상류층에서는 그리스인을 가정교사로 채용하는 게 자랑거리였답니다. 그리고 그리스어를 말한다는 것은 지성의 징표였다고 합니다. 로마 시대에도 학문의 세계에서는 로마인들이 최고가 아니었습니다. 그리스인들이 학문의 세계는
장악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로마 사람은 오늘날 이태리에 가서 보면 알 수 있듯이 북쪽 사람들보다 체력이 떨어집니다. 물론 나중에는 게르만족에게 점령당합니다마는 로마의 전성기에는 게르만족하고 전쟁을 할 때마다 거의 대부분 승리합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로마는 위대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위대했을까요? 플루타쿠스의 영웅전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패자조차도 자기들에게 동화시키는 로마인의 포용력, 그게 로마의 강대화의 핵심이다. 우리는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사도 바울을 알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절반은 사도 바울이 저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날 기독교를 탄생시키는데 많은 공헌을 한 사람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누구나 다 알듯이 유태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이 있었고 로마의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에 매우 자유롭게 포교 활동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즉 로마의 민족이 아니더라도 로마의 시민권을 줄 수 있는 그러한 포용력, 전쟁에 진 상대방도 로마에 동화시킬 수 있는 포용력, 그것이 오늘날 몇천 년이 지난 21세기에도 유용한 리더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세계는 다양화의 시대고 복잡성의 시대고 너무나 많은 생각들이 병존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이럴수록 포용력이 절대적으로 리더십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포용력에 못지않게 신축성, 적응력 이런 것들도 물론 필요합니다. 이 이외에도 21세기에 맞는 새로운 리더십은 많은 내용이 주장되고 있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것은 행정학 원론을 배운 뒤에 조직론에서 구체적으로 공부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학 원론 24강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윤성식입니다. 감사합니다.